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수보험 관계. 다수보험 관계는 여러분, 자,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명이고,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 배상 책임 지는 사람이 한 명이 됐건 여러 명이 됐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시된 조건, 문제된 제시된 조건에 보험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복수로 배상 의무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각각 피보험자에 해당되면, 자, 1단계 피보험자에 해당되죠. 2단계, 그렇죠. 해당되면 복수의 배상 의무자니까 이건 무슨 관계?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라는 거죠. 네? 이거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여러분, 자, 오늘 또 한 얘기지만 각각의 피보험자가 있는데, 자, A라는 피보험자는 의무보험이래요. B라는 피보험자는 임의보험이래요. A가 먼저 해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나누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국적으로, 이제 종국적으로 보험금을 마지막 종국적으로 줘야 되는 보험금의 기준은 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과실 책임 비율인 거죠. 자, 여기 과실이 50%, 여기 과실이 50%라면 전체 손해에서 50%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한도가 안 돼? 그럼 그 한도까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일한 배상 의무자가 있고 이 배상 의무자가 피보험자이고 이 사람이 갑보험, 을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보험이 의무보험이야. 그러면 갑보험이 먼저죠. 갑보험이. 죄송해요. 그럼 갑보험이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임의보험이면, 둘 다 예를 들어서 국민영업배상 책임보험, 시설소유가이자 특약을 2개 들었어, 이분이. 그러면 독립책임의 분담이죠. 이 관계를 나눠주는 건 의무보험이냐, 기초보험이냐, 그러면 먼저 해주는 거고, 충당 될 때까지. 그렇죠? 같은 임의보험이면 독립책임액으로 분담한다는 거예요, 분담. 여기서는 구상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험금을 마지막 최종 보험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분담이냐, 구상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 가스배상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데 A라는 사람이 가스 설치하다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B라는 시설소유 특약에서도 그 건물의 하자 자체가 있어 2가지 과실이 경합했어요. 그러면 가스배상 책임보험 의무보험이고 시설소유 관리자 특약은 임의보험인데 둘 사이에는 어떻게 먼저 해줘? 아니라는 거죠.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 비율이 제시되는 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같은 보험, 자, 가스배상 책임보험도 들어있고 시설소유 관리자 특약도 들어있는데 그 피보험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스배상이 먼저 해줘야지. 예를 들어 사망했다? 8천만 원까지. 손해가 1억이다? 그럼 8천만 원, 2천만 원. 그렇죠? 의무보험은 자기부담금 없으니까 8천만 원. 근데 임의보험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손해액은 2천만 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디덕터블이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이다 하면 1,900만 원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도가 의무배상이 8천인데 손해가 6천뿐이 안 났어요. 그럼 여기서 끝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여러 개 들어있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그거는 중복보험이냐 초과보험이냐는 따지셔야 돼요. 중복보험은 뭐냐면 각각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가 손해액보다 크면 중복보험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독립책임액으로 분담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자, 1억 가입되어 있는데 손해는 1억이에요. 그러면 A사는 5천, B사는 5천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각각 가입되는 게 1억 가입되어 있는데 손해가 3억이 났어요. 그러면 1억 다 줘도 이 사람 피보험자는 여전히 1억을 더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초과보험이라는 거예요. 초과보험. 그러니까 보험금의 분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중복보험일 때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다수보험 관계라 그래서 1번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2번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3번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책임 법리에 따른 다수보험 관계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이제 1번하고 2번 얘기는 여러분 제가 이게 설명한 이 얘기예요. 이 얘기니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 자, 3번은 사실은 3번은 이거는 이제 2번하고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제가 따로 빼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과실 책임을 지고 아니면 법률상 책임이 없는데 재난배상책임보험이나 에카소유가 소비자보장특약처럼 이런 약관상 책임으로 인해서 피보험자한테 법률상 책임이 없어도 이렇게 책임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구분하고 꼭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아까 그 표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 특수건물인데 누가 방화를 했고 나에게는 이 특수건물 소유자는 아무 책임이 없으면 이 사람이 지는 법률상 책임은 오직 화법법상 책임뿐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임의보험인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은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특약보 화재보험에서만 손해가 초과하더라도 특약보 화재보험에서만 끝나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다른 사람이 특수건물을 방화해서 피해자가 생겼는데 이 사람 손해가 2억이래요. 근데 우리 특약보 화재보험의 한도액이 얼마죠? 1억 5천이죠. 다른 사람이 방화를 했고 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어떤 책임을 질 부분이 화법법상 책임 말고는 책임이 없으면 화법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타인이 사상하면 이 법률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법률상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길죠. 무슨 얘기냐면, 자, 화법법에 사망은 1억 5천 한도 안에서만 법률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 법률상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자동차도 하시니까, 자, 저한테 운행자 책임이 있는데 손해가 3억 났는데 저는 대인 원만 가입돼 있어요. 그럼 원래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건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럼 보험사에서 줄 수 있는 건 1억 5천이죠. 나머지 1억 5천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자배법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화법법은 뭐라고 돼 있다고? 화법법은 그 한도 안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그 한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손해가 2억 났어도 이 사람은 1억 5천만 책임지면 되고 나머지 5천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방화한 사람한테. 그러면 이 1억 5천 지급한 이 보험사도 이 사람 방화한 이 사람한테 1억 5천을 부상하는 거죠.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대위권 행사에서 이분 여기 만약에 이제 좀 잘 사는 집이라서 돈 다 갚았어요. 그러면 최종 지급 보험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상금 다 환입했으니까 0원이죠, 0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줬다 빼는 제가 그 표현을 쓰는 게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1억 5천을 그러면 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서 스프링쿨러가 문제가 있었어요. 스프링쿨러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시설 소유 특약까지 들어있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건 얼마를 책임져야 돼요? 2억을 다 책임져야지. 왜 그렇죠? 이제 범위자 책임이 하나 더 늘었죠.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책임이 늘은 거죠. 스프링클러 이상 공작물의 하자 그걸로 손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화법법상 그러면 법률상 책임을 쓰면 여러분 A라는 사람이 특수건물 소유자인데 그 사람의 법률상 책임을 쓰라고 하면 1. 화법법상 법률상 책임 2. 민법상 공작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법률상 책임을 써주셔야지. 그리고 보험이 2개 있다. 그러면 의무인 기초인 특약부가제보험에서 1억 5천 초과하는 손해는 시설소유 임의보험에서 5천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써놓은 게 그게 3번이에요. 3번. 자,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자꾸 특약보 화재보험이랑 화법법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법법은 범죄 책임을 그렇게 해놨고 그것도 정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편한 거죠. 1단계부터 충족하고 넘어가는 보험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보험 2가지 있다고 그랬죠. 일단 책임보험에서는 2가지 영역이 재난배상 책임보험하고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상 특약하고 나머지 가스배상 책임보험은 그래서 민법상 책임주의인 거예요.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상 특약하고 저 근제보험에서는 뭐 있어요? 근제보험에서 자 여러분 근제보험에서는 범위상 책임의 종류는 채무불이행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산재 사고나 어떤 피용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면 사용자한테 무슨 책임이 항상 일단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죠.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따라오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그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면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2.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불법행위 책임이 2가지가 생겨버린 거죠. 만약에 다른 피용인이 잘못해서 다치게 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이 사용자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어쨌거나 업무상 재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는 거죠. 여러분 채무불이행 책임은 뭐라고 그랬어요? 채무만 불이행하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행위 책임은 뭐라고요? 고의과실도 있어야지, 인과관계도 있어야지, 손해도 있어야지. 네. 다르다고요. 네. 제가 아까 그 임차인, 아까 그 불난 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근제보험 영역에서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해외 근로자 비업무상 재해를 보상해줘요. 뭐랑 똑같이? 업무상 재해랑 똑같이. 그리고 선언은 승무 중 직무의 재해도 보상해주라고 선언법에 돼 있어요. 그 2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해외 근로자는 법에 그런 얘기 있는 게 하나 없이 그냥 보험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뭐랑 비슷해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랑 액화 소유가 소비자 보상 특약처럼 비슷한 그냥 약관에만 돼 있어요. 약관에. 그러니까 이제 사용주가 해외로 파견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거죠. 2억 마일리 가서 24시간 따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보상을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보험으로 다 보상을 해주게끔. 그러니까 비업무상 재해 추가 특별 약관이라는 게 이제 그런 보험 상품이 필요한 거예요. 해외 근로자. 그래서 선언도 취지는 똑같은데 선언은 그걸 강력하게 해줘야 되니까 선언법에다가 강제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승무 중 직무의 재해는 법률상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법률상 책임이죠. 선언법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승무 중 직무의 재해는 채무불이행,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가 나오면 선언법상 승무 중 직무의 재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계산하고 거기에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보통약관, 예? 그 다음에 뭐 해외 취업 근로자 선원 직무의 재해 특별약관 가입돼 있다고 돼 있으면, 예? 그리고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 가입돼 있다고 돼 있으면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책이지. 보상해 줄 필요 없죠. 면책인 왜 면책이죠? 법률상 책임이 없으니까 면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승무중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은 하지 마세요. 뭐냐면 승무중 직무의 사고라고 어떻게 내가 판단하지?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시해 줘요. 그거는 제시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 그 사례집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똑같이 선원이 암에 걸렸어요. 조업 중에. 근데 어떤 건 직무상 재해라고 어떤 건 승무중 직무상 재해라고 다 달라요. 그거는 문제에서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부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승무중 직무의 재해라고 나왔다 그러면 승무중 직무에 대한 선언법상 보상 오늘 정리할 거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EL은 어떻게 된다고? EL은 땡. 또 해외 취업 근로자가 비업무상 재해라고 판정돼서 비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재해를 똑같이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 초과하는 민사 손해는 없죠. 민사 손해가 없는 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구조가 아까 화법법상 즉 방화한 사람이 특수건물에 방화한 사람하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냥 그 법 안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선주는 승무중 직무의 사고는 그냥 그 선언법에 있는 그 규정 안에서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버하는 책임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그래서 3번에 써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분담. 자, 보험금 분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니죠. 밑에 이제 같은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이면 의무보험이 먼저, 기초보험이면 기초보험이 먼저, 같이 동등한 입장이면 이제 독립 책임의 비례 분담 방식으로 보험금만 분담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80페이지, 81페이지 나왔고, 다만 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임의보험이면 자기가 먼저 기초 배상 책임보험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근제보험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작년에 막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는데 사실은 작년에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건 아니고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다가 문제 개수도 많아진 데다가 안에 또 문제를 쪼개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20점짜리 문제였으면 20점짜리 문제 한 문제로만 내놨으면 그냥 최종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한 문제짜리로 그냥 내놨으면 2장짜리에서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범위성 책임 약술하시오 5점, 보험사의 보상 책임 약술하시오 5점, 지급보험금 구하시오 10점 이렇게 3개로 나눠놔 버리니까 쓰다 보니까 양이 넘쳐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뒷문제를 못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감하는 난이도가 확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상 책임하고 보험사 보상 책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 이해가 되면 줄여서 쓰시면 돼요. 줄여서 딱딱딱딱 줄여가지고 그 내용에 나오는 그 사례에서 제시해준 그 방화자 불법행위 책임, 고의로 화재를 야기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특수건물 소유자이므로 화재로 인한 재보상과 보험가입 등에 관한 법률상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그렇게 딱. 그러면 반장도 안 돼요. 그러면 5점. 그게 5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쓰다 보면 돼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아차하면 그걸 놓쳐버리면 작년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 작년만 빼고 나머지 해를 기준으로 할 때 책임근제보험은 효자 과목이라고 해서 점수가 높은 건 아닌데 꽈락 걱정은 없는 과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책임보험 앞에 부분은 되게 어려워요. 보험상부터 너무 많고. 근데 뒤에 이 근제 때문에 그래요. 근제랑 약술 때문에. 약술은 왜 그러냐면
이 책임근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인 게 개정된 거 있으면 무조건 내주세요. 그러니까 약술 예상이 돼. 그리고 올해는 그럼 개정된 게 이게 나오겠네. 그냥 준비하면 그거 두세 개 중에 하나 나오면 일단 10점 먹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근제가 30% 40% 차지하거든요. 근제는 쉬워요. 왜 그렇죠? 이게 제3자를 따질 것도 없이 누구를 위한 보험이에요? 내 피용인을 위한 보험이니까 딱 그 사람 하나만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딱딱딱딱 법률 규정에 있는 내용대로만 보상해 주면 되죠. 하나 어려운 건 초과손해 민사상 손해배상 손해 구하는 거 그 정도. 그건 계산이지. 여러분 몇 번 해보시면 금방 돼요. 그러니까 얘는 쉬워. 그러니까 얘가 30% 40% 나오고 또 약술이 있고 하니까 꽈락 쪽은 없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이. 원래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도 취지는 그랬는데 이 문제를 그렇게 내버리시니까 이제 시험 보시는 입장에서 당황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제가 같이 스터디 하셨던 그분은 작년 영문 CGL하고 그는 X로 그어버렸대요. 아예. 답안지 딱 문제지 보는 순간 X로 그어버리고 도구업자 10점짜리 쓰는 거 있었어요. 건설기계 빌려줬을 때 어쩌고저쩌고 쓰라고. 그거 X로 그어버리고. 나머지만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형님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방법이면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10분 남았다 그랬어요. 10분 남았는데 그건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계산 답만지 다시 한번 봤다 그러더라고요. 답까지 맞으면 더 좋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답까지 맞으면 더 좋으니까. 과정까지 맞고 답 맞으면 더 좋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저랑 연락했는데 전화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쉽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8문제 나온 게 6개만 풀었으니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난 2개는 지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방법이라는 얘기는 의미는 뭐냐면 8문제면 똑같이 여러분들 다 똑같이 8문제고 어려우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장 안에서 절대로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 안에서. 그 과목 하나 최선을 다해 놓으시면 절대 꽈락 안 나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만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다른 과목, 그 다음 시간 과목 망쳐버리면 2과목 망치면 그거는 회복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마음 약하신 분들 꼭 그래요. 마음 약하신 분들이 꼭.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 제외가 되려면 일단 근로자 사용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의 주된 의무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의무가 있고, 부수적으로 안전 배려 의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업무상 제외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업무상 제외는 86페이지 보시면 업무상 제외는 중요해요. 이거는 약술이 한 번도 안 나왔고 올해는 약술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좋아요. 뭐냐면 업무상 제외를 20점짜리로 정리를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업무상 제외 전체 쓰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큰 문제예요. 20점짜리면 큰 문제죠. 그렇죠. 근데 업무상 질병도 개정이 됐고요. 업무상 질병에 그 3번에 보면 근로기준법 제76조 이게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업무상 질병이에요. 예? 그래서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대해서 약술하시오라고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출퇴근 제외도 작년에 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출퇴근 제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아니면 출퇴근 제해 중 통상의 경로와 방법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업무상 제해를 전체를 하나 20점짜리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 안에 있는 약술들은 자연스럽게 10점짜리들은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업무상 제해 중에서 업무상 질병이 또 왜 중요하냐면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엄청 늘었어요. 높아졌어요. 30%대에서 70%대로 뛰었어요, 이제. 누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업무상 재해라고.
질병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누구 보험금, 근로복지공단 보험 급여 금액이 늘어나는 건 그렇다 치고 자기들이 승인해 준 거니까 이제 뭐가 늘기 시작했어요? EL 보험금이 늘기 시작했다니까요. EL은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게 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보험사는 싫겠죠. 그렇죠. 자, 산재급여의 종류.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원래 그 옛날에 산업혁명 시기 이전이라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만 있으니까 피용인이 다쳤어도 피용인이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고 인과관계 입증하고 손해액 입증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달라 그래도 줄까 말까죠. 너 잘릴래 돈 받을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도 산재 제도가 있음에도 그러는데 그게 더해.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근로기준법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보험 가입은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제보험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걸 국가에서 만들고 보상은 더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더 강화시키고 누가 관리하고 근로복지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강제로 관리하고 보험을 들었거나 안 들었건 해당되는 사업장이면 산재보험 무조건 해줍니다. 그리고 보험료 강제로 징수해버려요. 그렇게 세금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WC라는 거는 선언재해 말고는 그리고 우리 해외 근로자도 우리 옛날에 쿠웨이트, 사우디 우리 아버님 세대들 열심히 나가서 그때 앞에서 돈 버실 때 그 시기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약간 보시면 그 보세요. 사우디 아라비아 근로자형, 쿠웨이트 근로자형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당시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다 소용없죠. 팔리지도 않고 팔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은 다 산재로 갔다고 보시면 되고 어선원은 수협에서 해요. 수협에서 산재랑 똑같이 수협 중앙에서 운영해주고 선원근제만 일반 보험사에서도 팔고 해운조합에서도 팔아요. 근데 대부분 해운조합. 그 다음에 해외 국적선에 취업한 국내 선원. 이분들도 이제 똑같이 우리 선원법 적용받는 거 똑같아요. 똑같고 오히려 보상범위가 더 크죠. 네, 보상범위가 더 큽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각각의 그래서 며칠분 이건 다 외웠을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장애 1급하고 사망하고 장례비하고 휴업급여 주는 기준하고 치료비 주는 기준 정도는 다 외우고 계셔야죠. 그 다음에 승무중 직무의 제 기준 그것도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 즉 EL 구하려면 손익상계를 합니다. 손익상계를 하는데 손익상계는 항상 이 문구가 포인트예요. 동일한 성질 및 기간에 대응하는 항목끼리. 동일한 성질 및 기간에 대응하는 항목. 이게 포인트예요. 그 얘기만 써주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것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재사고가 나고 입원하고 통원하고 장애급여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휴업급여를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장애급여를 주고 자 그런데 민사상 손해배상은 여기까지가 휴업손해예요. 원칙 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면 대응하는 기간이니까 요 기간에 이번 기간에 해당되는 휴업급여랑 휴업손해만 손익상계 해주시고 요 통원기간에 해당되는 휴업급여하고 요 장애급여를 장애일시일 수입하고
손익상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왜 그렇죠? 자, 휴업 손해나 장애 일실 수입이나 무슨 손해죠? 소극적 손해. 동일한 성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간, 동일한 기간 맞춰줬죠. 제가 지금 동일한 기간 대응하죠. 지금 그렇게 손익상계 하시는 거예요. 손익상계. 자, 그럼 만약에 2번은 하나도 없었고 통운만 있었다면, 그러면 휴업손해는 없으니까 장애 일실 수입을 사고일로부터 전체 기간으로 해서 여기 휴업규모 더하기 장애급여를 장애 일실 수입이랑 손익상계 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제가 써놓은 게 항목별 손익상계 해서 89페이지 표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헷갈리시는 게, 자,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라고 이제 치료비를 주는데 그 치료비 안에 입원 간병비도 치료비 항목으로 처리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거를 개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기왕개업이라고 그래요. 이미 발생한 거죠. 기왕개업이. 그리고 기왕개업이 아닌 건 앞으로 발생할 거는 향후개업이. 그렇죠. 그래서 요양급여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각 또 좀 나눠줘야 돼. 그 항목은 적극적 손해이긴 하지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내겠냐 싶긴 하지만 여러분 일단 혹시라도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요 문제풀이반 앞으로 4주 동안 문제풀이반 할 건데 이제 그런 데서 내가 하나 정도는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 거예요. 풀어볼 거지만 혹시 그런 것까지 나오겠나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도 당황을 하지 마시고 이 표만 이해가 되시면 손익상계는 끝나는 거예요. 예? 이 표만 이해되시면 손익상계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통원 기간만 있었는데 장애를 안 주고 장애 일실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손익상계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걸로.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랐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제 상속하고 수급권자. 몇 페이지냐면 90페이지 표. 이거 제가 표 만드느라고 제가 여러 번 뜯어 고쳤어요. 한 번에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상속의 1순위 직계비속, 상속의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는 각각 동순위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 그렇죠. 이것까지만 일단 보시고. 그런데 재해로 사망해서 유족급여나 유족연금을 주는 1순위는 배우자래요. 아, 그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 포함이야.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사실혼 배우자 포함시켜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산재나 이 재해보상제도의 목적은 뭐냐면 재해사고 나기 전 상태로 최대한 복원시켜주는 게 국가에서 재해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제 와이프가 있지만 저랑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결혼식도 하고 아이도 낳고 다 살고 있어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도 다 부부인 줄 알아. 근데 혼인신고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어. 근데 제가 재해로 사망했어. 자, 그 전에 재해로 사망하기 전이면 저는 제가 받는 월급을 제 와이프한테 줬겠죠. 와이프가 살림을 했겠죠. 그러죠. 제가 재해로 사망했어요. 그럼 그 연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당연히 사실혼 배우자한테 줘야 그렇게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제가 없어도 제 역할을 해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연금을 줌으로써 생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혼 배우자는 문제는 뭐냐면 상속인에 포함이 안 돼요. 그거는 단호해요. 네?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에 포함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러면 아까 손익상계하는 그런 것처럼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공제를 해줘야 되는가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상속 후 이제 공제설이라 그래서 먼저 손해액을 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속인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상속 지분을 결정하고 그리고 재보상금 받는 사람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요. 매치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속 지분만 공제를 하는 거예요. 상속 지분과 재보상 일시금 이제 환산한 금액을 만 공제를 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지분을 결정하기 전에 2단계에서 다 몽땅 까버렸어요. 몽땅. 공제를 먼저 하고 상속을 시켰지. 공제를 먼저 하고 상속을 했어요. 지금은 상속을 다 시키고 여기 와서 공제를 시켜줘. 자, 이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법률상 배우자랑 직계비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자, 만약에 직계비속이 5명, 제가 7명인가까지 봤어요. 상속후 공제서를 산재 먼저 처리하고 우리한테 소송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배우자분이 받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직계비속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우자의 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계비속이 2명이면 1.5 대 1대 1이니까 3, 2, 7.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니까 7분의 3은 이걸로 날아가더라도 7분의 4는 항상 이 유족들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면 그럼 7분의 7이지. 사실혼 배우자는 아예 상속을 못 받으니까. 따로 국밥이 돼버린 거죠. 재보상 받는 사람은 사실혼 배우자. 손해배상을 받는 사람은 그냥 상속인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거 이해 못하시는 자꾸 질문 올라오시는 게 저게 말이 돼요? 그래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러면 유족연금은 유족연금대로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받고 2번 받는 거 아니냐는 거. 2번 받는 거 아니냐고. 이게 왜 2번 받는 거예요? 보험이 2개라서 2번 받는 거예요. 보험이 2개면 2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 게 잘못됐어요. 기존의 공제와 상속세율이. 보험이 2개 있는데 왜 한 번만 해주냐고. 기존 게 잘못된 거예요. 기존 게. 상속 공제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바꿔준 거예요. 예. 요 문제 복잡한데 작년에 나왔어요. 나왔지만 여러분 이해는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왜 비속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이면 그럼 보세요. 제일 많이 받는 경우는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건 100% 여기서 받고 나머지 민사상 손해배상은 전부 직계비속이 받고. 그렇죠. 근데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면 직계비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만약에 그러면은 직계비속이 있고 유일한 상속인이 법률상 배우자면 그게 제일 조금 받는 거지. 그렇죠. 이제 거기서 공제를 해서 남는 게 있으면 줘야 되니까. 근데 남을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네. 그렇게 되면. 항상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항상 많고 남는 경우는 아주 젊은 사람.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기간에 남아있는 자녀 내 노동력 상실 기간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호프만계에서 적용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재해보상은 어떻게 돼요? 일수로 주죠. 무조건 나이가 70이건 60이건 20살이건 일수로 주니까 젊은 사람은 이제 받을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과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그래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가동연한 65세로 늘었지만 예를 들어서 제 나이가 그래서 59세 정년 1개월 남기고 정년이 회사 정년이 60세래요. 59세 11개월째 사망해도 유족연금, 유족 일시보상 해주는 건 똑같아요. 20살 때 사망하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에 불문하고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생길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최악의 경우는 상속후 공제설에도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죠. 배우자 혼자, 범죄자 배우자 혼자 있을 때. 그래서 그 순서는 좀 알아두시는데 선언법, 어선언법하고 산재법, 근로기준법은 산재법, 근로기준법은 똑같고 선언법, 어선법이 똑같은데 자 순서가 조금 특이한 게 선언법, 어선언법 지금 제가 90페이지 9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언법, 어선언법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동순이에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이건 왜 그럴까요?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사고 이전으로 돌려준다라는 그런 기준을 취지를 우리 산재법에서는 배우자한테 주면 되지 그게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선언법에서는 뭐죠? 그게 아니고 어차피 그 생계를 같이 하던 가족들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연속 같이 살았으면 이분들한테 비슷하게 나눠주는 게 돌려주는 거라고 이제 복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 헷갈리려고 만든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헷갈리진 않으실 겁니다. 예. 그렇고, 자, 이제 장래 상재 급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산재 보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추가 보상, 추가 요양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병급여도 지급을 해주고 합니다. 간병급여는 그래서 매월 줍니다. 매월. 네. 그렇게 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간병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니까 이 EL보험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EL보험 봐봐요. EL보험에 각종 배보상 책임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간병급여 갖고 있으니까 그거 일시금으로 환산해서 그거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우리 보상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다. 그런데 또 희한한 건 자, 원래 민사상 손해배상은 누가 지는 거죠? 사용자가 지는 거죠.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사용자가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주면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피용인이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하면, 직접 소송을 하면, 직접 청구를 하면 또 제가 보험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직접 달라고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그때는 추가로 지급, 산재,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산정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얼빠지는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자, 그래서 사용자한테 청구해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5억을 받아냈어요. 피용인이 이제 받아냈다 그러면 안 되지. 원래 받을 돈이죠. 받았어요. 이제 사용자는 보험사에 청구했더니 보험사는 똑같이 앞으로 받을 산재급여는 공제해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줄 게 5천만 원뿐이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왜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험료만 받게끔 5천만 원만 보장받게끔 돼 있는 보험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 많아요. 특히 많이 다쳐서 했을 때 좀 큰 보험, 큰 회사들 삼성건설 이렇게 큰 보험사들은 많이 다치고 하면은 위로금 및 형사 합의금 막 민사상 손해배상금 해가지고 막 몇 억씩 줄 때도 있어요. 주고 나서 청구하면 다 공제하고 장래 상재비까지 다 공제해버리면 죄송한데 저희가 드릴 게 없네요.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래 산재급여 종류를 보시면 자, 성형비용은 있잖아요. 성형비용은 원칙적인 성형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보면은 미용 성형이라고 되는데 미용 성형이 코 높이고 쌍꺼풀수술하는 그런 성형이 아니고 이제 흉터가 생긴 거죠. 수술을 하고 나서 흉터 자국 이런 성형은 미용 성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성형들은 산재에서 처리 안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다 이해를 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화상 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피부 이식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성형외과에서 하기도 하고 피부과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성형이라고 보거든요. 그 비용은 해줘요. 그렇게. 그리고 치과도 특이한 게
두 번만 해줘, 치과는 또. 근데 우리가 원래 치과라는 게, 이렇게 우리 보철비라는 게 원래 대개는 내구 연한을 10년으로 봐서 내 여명이 50년이 남았다 그러면 0, 1, 2, 3, 4 0, 1, 2, 3, 4, 5에서 6번 해줘야 되거든요. 51년이 남았으면 참 6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산지에서는 2번뿐이 안 해주니까 나머지 4번만 이해를 해서 주면 되지. 그렇게까지 문제 안 나오고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나오고 뭐 조건을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게끔 제시는 해줄 거지만 내용은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아까 개호비는 간병비랑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간병비를 그 간병급여를 매월 월 정기금처럼 주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한 살 한 이후에 초과하는 게 있으면 지급하고 근데 요거는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간병급여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주는 개호비는 일용임금 기준으로 지금 22일하면 270되니까 30일로 하면 300 몇십만 원이 되니까 차이가 꽤 나요. 꽤 나서 그 돈은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줘야 될 금액이 생길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3번 91페이지 3번에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금 청구권과의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자, 5억 판결 받아서 5억 다 물어줬어도 보험사가 줄 거는 초과 손해만 주기 때문에 5천이 되고 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상하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회사가 들어와서 같은 사업장에서 온통 뒤섞여서 일하는데 이 사람들 나눠서 일일이 구상하고 하는 거 이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지도 않고 원래는 원청 그 땡땡 건설한 그 대형 건설 업체 그 회사가 다 산재 아까 강제로 가입하라고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피보험자가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수급인들 수급인들 근로자들끼리 무슨 이렇게 재해 사고가 났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일이 찾아서 구상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법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규정은 꼭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서 사례 문제 내놓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의권을 포함해서 뭐 약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 이제 볼게요. 이제 자, 아까 우리 선주배상 책임보험이나 유도선 사고자 배상 책임보험에서 아까 무슨 말씀 드렸죠? 긴급 손해방지 비용, 긴급조치 비용 이거 원래는 보험 한도랑 관계없이 다 줘야 되는데 이 해상사고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구조비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그 한도 안에서 승객에 대한 구조비만 주는 거로 보험이 돼 있어요. 특이한 경우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에서 있잖아요. 국외 지역에서 요양기관으로 오는 비용은 안 해줘. 이게 원래는 사고가 나서 우리 앰뷸런스 빨리 타고 가야 되니까 그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 긴급조치 비용이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외 지역에서는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옛날에 석 선장님 우리 아주대병원까지 비행기 개조해서 옮겨 오셨잖아요. 그분도 업무상 직무상 재해 맞죠? 그러면 그 비용 해줘야 돼요. 이 보험회사가 이거 이제 겁난 거죠. 그러니까 이송 비용의 특례라고 만들어서 원래는 보험 우리 배상책임보험 본질상 비용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습니다라고 해놓고 그 대신에 이렇게 아주 특이한 경우 즉 뭐 걸을 수 없는 중증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이런 요건에 해당될 때는 얼마를 한도로 5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보상해 주는데 어떤 경우에도 호송인에 대한 거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랑 헷갈리시는 게 여러분 삼보험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이 있어요. 그거는 호송인 해줘요. 그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헷갈렸어요. 제가.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막 헷갈리시면 그게 500만 원 같기도 하고 이게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막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요양보상의 특례. 자, 이제 여러분 근제보험의 기본은
근제보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언더라이팅하는 부서에서 이 건물이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다 이런 걸 따져서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손해액이 얼마일 거니까 그거 따져서 보험료를 산정해요. 근데 근제보험은 보험료 산정하는 기준이 오직 딱 하나예요. 임금이 얼마인지. 그러면 임금을 줄이면 보험료가 줄죠. 그럼 보험회사가 다 해줘야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비례대로 해줘야죠. 비례대로. 그런데 비례대로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치료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치료비는 다 비례대로 하자고 보니까 조금 미안하니까 보험사가 자기들이 가이드를 정해놓고 니네가 신고를 얼마든지 우린 관심 없어. 근데 그 보험료 받은 기준으로 그 임금에 따라서 산정된 보험료만 받고 그 임금에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재해보상 해주면 되는데 단 치료비는 양식껏 신고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정해놓은 금액이 300이야. 근데 300 넘어갔어? 그러면 그냥 그거는 다 해줄게. 300 안 돼? 그럼 비례보상. 이렇게 특례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양보상 특례가 두 가지 있는 거죠. 이송비용 보상 특례도 있고 요양보상 특례 이렇게 두 가지 점이 있다는 거. 자, 장애 등급의 조정 및 준용. 58, 13 이거는 여러 번 나왔는데 계산 문제 나오면 풀어야 되니까 꼭 외우셔요. 58, 13이면 3둘 하나. 58, 13이면 3둘 하나. 예. 헷갈리는 게 58, 13 하니까 여러분 5급, 8급 하면 그러면 2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3급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급, 13급이면 그럼 1급 되는 거죠. 하나 올라가니까. 3급, 13급이면 그래도 2급 되는 거죠. 그럼 2급 되는 거죠. 하나 올라가니까. 그죠? 그렇게. 제가 14번 보시면 14번을 왜 13번에 같이 넣었냐면 이건 책임보험에서만 나오는 건데 이건 자동차보험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 급수 있는 책임보험들은 상해는 제일 높은 등급 해당되는 급수에 해당되는 병명 두 가지를 놓고 봐서 3급 이내에 있으면 한 급만 올려줘요. 그러면 자 2급, 5급이면 1급 되는 거죠. 2급, 6급이면 그냥 2급이죠. 2급, 6급이면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근데 일반 상해는 그렇고 치과는 별도로 운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 상해 2급에 치과 3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2급에 치과 3급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일반 상해 1급에 치과 14급이면 그리고 일반 상해 한도가 3,000이에요. 그러면 한도는 그리고 14급 한도가 50만 원이래. 그러면 한도가 3,050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냥 3,000이에요. 네, 그냥 3,000. 치과 특이하죠? 네. 자동차 보험도 똑같습니다. 예, 합산해서 1급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1급 한도는 3,000이고 2급 한도가 2,500인데 치과 한도가 1,000이면 한도 2,500에 치과 한도는 500분이 안 되는 거지. 3,000을 초과 못 하니까. 그렇죠. 진짜 이건 극히 실무적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해시켜 드리려고. 자, 그런데 이제 장애는 달라요. 장애는 급수 무관하고 무조건 장애 2개만 있으면 그건 치과 장애 포함입니다. 2개만 있으면 무조건 한 급 올려줘요. 그러면 2급 14급이면 1급, 13급 14급이면 12급. 자, 13급은 정형외과 장애고 14급은 치과 장애들에도 12급. 장애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동차 보험은 하나 더 있죠. 특이한 거. 퇴사 안 하면 치과로 인한 후유장애가 있는데 퇴사 안 했을 때는 상실 수익 주지 않는다고 돼 있죠. 약관에.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 문제에서 치과 뭐 몇 대가 파손돼서 맥브레드 장애가 5%가 있는데 퇴사는 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그리고 뭐 감소된 휴업 손해는 100만 원이다 그러면 휴업 손해 85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치과는 그래요. 치과는. 자, 그다음에 자, 해외 및 선원 근로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고 재해보상 그다음 페이지 재해보상 확장 선원보상 비교의 시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드릴 말씀. 아까 우리 군의 치료비 할 때 학교 군의 치료비는 180일. 나머지 군의 치료비는 1년이었어요. 국문이건 영문이건. 자, 근데 군의 치료비는 뭐죠? 법률상 책임,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을 때 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승무중 직무의 제한은 뭐죠? 피보험자한테 사실은 책임이 없어. 아무 책임이 없는데 선언이라는 이유로 선언법에 규정돼 있어서 선주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무한으로 해줘야 될까? 아니에요. 그래서 3개월이에요. 3개월 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승무중 직무의 재판정, 직무의 재사고 나고 3개월 후에 사망하시면 장례비만 줘요. 유족보상 없습니다. 그럼 3개월 내에 사망하시면 그럴 땐 주죠. 유족보상, 장례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치료비는 3개월 동안 100%. 그리고 상병급여는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70% 이렇게 주죠. 3개월간. 네. 자, 그러면 3개월인데 자, 치료비 1,000만 원 3개월 동안. 그다음에 휴업급여 1,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사망해서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고 곱하기 1,001분. 요때 이렇게 3개월 동안 치료하다 사망했다 그러면 지급해야 될 건 요 세 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다 이제 함정으로 6개월 후에 향후 치료비 1,000만 원이 소요된다. 이거는 못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10년 뒤에 치과 보철 해줘야 된다. 이거 못 주는 거죠. 뭐해서? 승무중 직무의 제의일 때. 그렇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로 그러면 요 유족급의 요 3개월 사망을 4개월째 요때 사망하셨어.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있고 휴업급여랑 치료비만 있고 플러스 장제비. 아까는 제가 장제비처럼 빼먹어서 무조건 주는 건 장제비는 요렇게만 지급하고 끝. 왜 그러냐면 무한으로 해줄 수는 없어요. 무한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정말 이 신의칙에 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근로자 비업무상제는 굉장히 좋은 보험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비업무상제라는 게 거의 있을 수가 없죠. 그 사우디 이영만리 가서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 일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가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비업무상제일 게 뭐가 있을까요? 거의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그다음에 해외 취업선언 재해보상은 여러분 그 최저보상 특별보상 이거는 제가 차마 애우라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있다는 것까지는 좀 구분을 좀 꼭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만 제가 애우라는 얘기 못하겠지만 나머지 작동되는 계산하는 방법은 산정되는 기준은 선언법상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최저보상과 특별보상금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시보상 이거는 정리해 두세요. 이거는 약술이 나올 수도 있고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일시보상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근제보험의 일시보상이 있고 선언법상 일시보상이 있는데 선언법상 일시보상은 특이한 게 사망에 대해서는 따로 해줘요. 근데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은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해요.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는 얘기가 뭐죠? 그러면 민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11년도에 나왔죠. 여러분 그 97페이지 써놨죠. 제가 11년도 기출. 일시보상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 보험의 보상 내용 중.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그 13년도에 나온 거 근제보험 중에서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용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요건과 보상하는 손해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 이거 무슨 얘기예요? 보상하는 손해는 결국 뭐죠? 재해보상 초과 손해 보상하는 거다. 예. 그리고 손해 범위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거 보상해 주는 내용들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약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써드렸어요. 예. 자, 그 98페이지에 여러분 국민선언 근제보험 보상 항목별 보상 한도액을 설명하시오. 이게 조금 문제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보상 한도액이 여러분 근제보험에서 사배책 말고요. 사배책은 보상 한도가 있어요. 가입금액 한도가 있죠. 근제보험에서 보상 한도가 있어요. 근제보험 보상 한도 없어요. 없죠. 치료비가 필요하면 무한으로 해주는 거예요. 무한으로. 근로복지공단 무한으로 합니다. 무한으로. 네? 무한으로 해줍니다. 손해가 얼마든지 간에. 네. 여러분 그 저기 전에 그 강북 상섭병원 교수님 정신과 교수님 진료하시다가 정신질환한테 찔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업무상 제일 맞죠. 그분 연봉이 얼마시겠어요? 평균 임금이 얼마겠어요? 그 얼마가 됐든 해준다고요. 얼마가 됐든 간에. 네. 대인 투처럼 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준상 금액만 나오면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네. 국가가 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국가가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연금도 주고 국가가 하니까. 네. 아까 92페이지 이송비용에서 네. 이게 재해보상에서는 그 호송인의 사건 사항, 호송인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여기 157페이지 기출문제 보면 그래서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자 우리 EL은 뭐예요? EL이 뭐예요?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에서 민사 손해배상을 해주는데 EL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보상 초과 손해죠. 그럼 호송인에 대한 비용은 이 근제보험에서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어떠한 경우도 호송인에 대한 비용은 보상해주지 않는죠. 근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부인이 거길 갔어요. 비용을 내고 비행기 값을 내고 그거 사회 통념에 맞는 손해 아니에요? 민사 손해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EL에서 해주는 거죠. 초과한다라는 게 그 항목이 같은 항목을 초과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고. 그것도 포함이고. 네. 그것도 해주지 않는 것도 포함이고. 이거 기출 풀 때마다 왜 이거 예. 예. 그것 해주지 않은 것도 포함이고. 예. 그러니까 해주는 항목 중에서 비교해봐서 초과하는 것도 해줘야 되고, 해주지 않는 내용이나 항목이 있지만 그게 민사 손해배상에 해당되면 해줘야 되고. 위자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위자료는 해주지 않는 항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민사상에서 해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를 볼게요. 손해는 종류가 뭔지 뭐 이런 건 좋고요. 여러분 일단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말씀드렸어요. 적극적 손해는 뭔가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있어야 돼. 누군가 지급하든 간에 앞으로 지급이 될 것이건 지급이 되었건 간에 그렇죠.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그렇죠.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보조구 뭐 이런 것들 다 뭐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눈 뜨고 사라진 거죠. 사고가 남으로써 입원함으로써 일 못한 손해. 내 몸이 장애가 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그래서 손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차액설과 평가설 또는 위험설 이렇게 보는데, 자 아까 제가 여러분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여러분 퇴직하지 않았을 때 치아로 인한 장애 상실 수익은 보상하지 않아요라고 말씀드렸죠. 그 왜 그럴까요? 자동차 보험은 원칙적으로 차액설이기 때문에
왜 그렇죠? 보세요. 퇴직을 안 했으면 손해가 뭐예요? 기존의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사고가 났지만, 장애가 있지만 손해가 없죠. 그게 차액설 입장이에요. 평가설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손해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 약간은 원칙적으로 차액설이기 때문에 우리 휴업손해 줄 때 어떻게 주죠? 학생이랑 무직자랑 또는 뭐 연금생활자, 부동산 임대업자 이런 사람들 휴업손해 있대요? 없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휴업손해 주는 것도 실제 감소된 거에 85%라고 돼 있죠. 실제 감소된 거래요. 그러면 월 소득이 300인데 한 달 입원했어요. 평가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손해는 300이에요. 그렇죠. 차액설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이제 실제 감소된 건 100만 원이야. 차액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손해는 100만 원인 거지. 그렇죠. 근데 왜 85% 주냐면 요거는 일종의 손익상계야. 생계비 공제하듯이요. 그런 개념. 뭐냐면 3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려면 15만 원은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건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차액설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15만 원은 써요. 옛날에는 80%였어요. 15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려면 15만 원은 비용으로 왔다 갔다 밥 먹고 뭐 다 든다는 거죠. 그거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해의 개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얼핏 보면 우리가 평가설이 되게 좋은 제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기본적으로 평가설의 입장이지만 자 여러분 이 평가설과 차액설이 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제가 원래 한 손이 없어 장애가 생긴 사람인데 저는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회사는 한 달 동안 입원해가지고 근데 이제 손이 없는 장애를 예를 들면 이제 20%라고 치세요. 기왕장애 20% 칠게요. 원래 저는 그래서 300만 원을 손이 없어도 제가 3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한 달 입원하고 있으면 월급 하나도 안 줘. 그러면 차액설 기준에서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일을 못한 손해는 얼마죠? 300이 됐죠. 그렇죠. 근데 평가설 입장에서 평가는 그냥 입원하고 있으면 노동력 상실이 100%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원하고 있던 이 사람한테 노동력 상실은 평가설 입장에서 몇 프로예요? 80%인 거죠. 20%는 이미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한 달 동안 일 못한 손해는 얼마 돼요? 83, 24, 240. 무조건 평가설이 그러니까 무조건 평가설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손해를 어떻게 보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손해가 무엇이냐, 손해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죠. 여기서는 300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제 제가 이해를 도우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업하고 정년하고 가동연한. 정년하고 가동연한은 다른 개념이에요. 정년이 더 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게 가동연한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회사라서 70세까지 정년해놨어요. 그러면 가동연한은 70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65세지만. 근데 우리 회사는 60세거든요. 그러면 60세까지는 정년이고 나머지 5년은 가동연한 나머지 그 차액은 뭐 일용임금으로 주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손해사정사면은 무슨 뭐 보험 전문인 통계소득으로 주든지 뭐 소득액을 뭘로 잡아줄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5년에 대한 거는 따로 주는 거니까 가동연한은 65세까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정년보다 가동연한이 길어요. 대개는 가동연한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우리 여명 100세 시대 그렇죠? 이제 뭐 지금 여자분은 80 몇 세로 하여간 요 몇 년 사이에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 이제 매년 평균 연명표 들어오는데 계속 더 사신 기준이 점점 늘어나서 생명보험은 좋고 손해보험은 안 좋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여명, 그렇죠. 제일 긴 거 여명, 가동연한, 정년은 이거랑 같을 수도 있고
대개 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많이 없겠죠. 대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년은. 그렇지만 그럼 여기까지는 그 사람의 월 현실 소득. 여기는 어떤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용임금도 좋고 뭐도 좋겠지만 어쨌거나 통계소득. 일용임금도 통계소득이에요. 통계소득. 그렇죠. 정년까지. 그런데 회사 안 다녀도 이런 문제 생기는 게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 정년이 몇 세일 것 같아요? 40세. 대부분 판례 있어요. 그러면 40세까지는 프로야구 선수 연봉을 주고 65세까지는 그 사람이 유명한 선수면 뭐 운동 프로페셔널 사람이니까 전문가 소득을 주든가 아니면 유명한 선수가 아니면 뭐 일용임금을 주든가 그렇게. 정년이라는 건 반드시 월급 받고 회사의 규정에 있는 것만 정년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직종의 정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댄스 가수 옛날에 강원래 씨 사고 났을 때 이 사람 얼마 줘야 되느냐 할 때 그게 보험사가 현대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해서 전화했더니 생각보다 사고가 나면 그 사람 직업, 과실, 상태 이런 거 감안해서 예상된 손해액을 잡아놔요 미리. 그래서 야 추산 얼마 잡았는지 봐봐라 그랬지만은 얼마 안 잡아놨길래 왜 이렇게 뿐이 안 잡았으니까는 근데 그때 그 당시 저한테 그 친구가 선배님 그게 댄스가 정년이 40세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요풍 가수는 뭐 65세 이런 식으로 그런 판례가 있어요. 민요풍 가수는 민요풍 가수 민요풍. 그런 분들은 어르신들 위주로 상대하니까는 더 오래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소득자, 개인 사업자, 무직자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평가설에 의하면 무직자도 소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평가설 입장에서. 그렇지만 우리 자동차보험 같이 이렇게 차액설 입장이라면 무직자한테는 휴업급은 안 주지만 장애나 사망에 대한 거는 일용임금을 산정해서 주죠. 그렇게 돼 있어.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막 헷갈리시는 거 이제 중복장애. 자, 여러분 A라는 장애가 있고 B라는 장애가 있고 이게 둘 다 사고로 인한 장애면 100 빼기 A 곱하기 B 더하기 A.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데 A는 기왕장애예요. 그럼 기왕장애 어떻게 구하냐면 100 빼기 아까 제가 산소리 없어 20%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했죠. 100 빼기 A 곱하기 B로 끝. 이것도 더해주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요 기왕장애 구하는 거 요거 가지고 이제 저도 그 판례대로 베껴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써놨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판례는 막 말을 뭘 해서 더해주고 빼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서 이제 그대로 고문고 책에다 갖다 썼는데 이제 저도 죄송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기왕장애는 100 빼기 기왕장애 곱하기 사고로서 발생한 장애. 자, 그러면 사고로 A, B 장애 있고 기왕장애 C 있으면 요거는 100 빼기 A 곱하기 B 더하기 A 계산하시고 요거 나온 거로 다시 이 공식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100 빼기 C 곱하기 이제 요 장애율 뭔가 나오는 그 장애율만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걸로 끝. 그 다음에 이건 기왕장애, 기왕적 기여도. 기왕장애는 소극적 손해에서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가설 입장에서 아까 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기왕장애 20% 있으면 휴업손해 80%만 인정해 주죠. 그렇죠. 제가 장애가 20% 있으면 20% 100배에서 20% 뺀 거에서 이번에 장애가 20% 나왔다. 8이 16%만 주는 거죠. 80%만 주는 거니까 16%만 주죠. 그렇죠? 기왕장애는 그렇게 소극적 손해만 해줘요. 기왕증은 모든 손해에 참작해요.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원칙만 알면 되니까 그 나머지는 실무 가서 하시면 되니까 원칙이에요. 기왕증은 모든 손해에 참작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요. 진짜 실제는 없어요. 당뇨가 있어서 뼈 붓는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늦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한 달만 입원하면 되는데 저는 2달을 입원했어요. 그러면 내 기왕증 기여도 몇 프로로 보면 될까요? 50%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치료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야 될 게 200만 원 들었어요. 보험사는 얼마만 보상해 주면 돼요? 가해자는 100만 원만 해주면 되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 치료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손해예요? 적극적 손해죠. 기왕증은 손해들이 이게 반영을 한다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압박골절. 압박골절 뭐냐면 뼈가 짜부러지는 거거든요. 척추체 압박골절. 우리 산보험에서 나오죠. 예? 압박골절. 골다공증. 골다공증 하죠. T스코어 2.5, 마이너스 2.5, 골다공증, 골감소증, 마이너스 2.5에서 0까지. 예. 대개는 병원들이 압박골절 골절 환자가 오거나 고령 환자가 오면 T스코어 검사를 해요. 그리고서는 차트에 넣어놔요. T스코어 검사 결과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받아보잖아요. 보험회사 신났죠. T스코어 점수 마이너스 2.3입니다. 판사님, 기왕증 기여도 참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원은 왜 하냐면 치료 때문에도 하지만 그만큼 치료비도 빼먹으려고, 검사료 빼먹으려고 하다가 우리 저 피해자들만 맨날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 이게 기왕증 기여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다공증이 정말 심한 분들은 수술도 못 해요. 그리고 장기간 병원만 계세요. 그러면 참작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참작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참작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 그래요. 뭐냐면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나를 치료하다가 내가 사망했어요.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픈 죄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손해 공평한 분담해서 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그 의사가 100만 원 손해가 났으면 60만 원 물어주면 된대요. 그렇게 판결을 해요. 그게 이제 책임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손해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상한 말을 갖다 놓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분들은 막 반발하죠. 근데 여태 그렇게까지 판결을 해왔으니까 그걸 깨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손에 또 그런 게 또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 의학에서 CRPS. 그런 환자들. 이게 왜 그러냐면 10만 명에 한 명 더 생긴다고 하거든요. 통계학적으로. 그러면 똑같은 사고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가해자는 정말 운이 없어서 CRPS가 걸려버리면 몇 억 손해를 물어줘야 되고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2주 염자로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지. 그게 이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누구나 부러지면 장애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예상되지만 CRPS 환자가 내가 왜 나는 하필 10만 명에 한 명인 그 사람을 쳐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물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감산해 주는 거죠. 감산.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것만 보시면 아까 안 지울 걸 괜히 지웠네. 자, 여명이 있고요. 가동연한이 있고 정년이 있는데 여러분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되면 정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90세까지 산다라고 이제 통계로 이제 연표에 우리 평균 생년표에 나와 있겠죠. 90세까지 산다고 돼 있는데 이분이 24면 앞으로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정상적이었어요. 근데 많이 못 살아요. 특히 식물인간은 사지마비도 그렇지만 식물인간은 보통 정상 여명이 한 20-30% 산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조금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막 15% 산다고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의사들도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의학이 발달했으니까라고 해서 20% 정도 산다고 이렇게 뭐 보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식물인간 사고나 식물인간에 대해서 원래 여명까지 살아야 될 사람이
요 시기에 여명 단축돼서 사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기간은 식물인간이니까 장애가 100%.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기저귀니 매트리스 침대니 욕창 방지용 매트니 이제 이런 향후 치료비 그리고 개호비 이거는 요 기간 안에까지만 주면 돼. 그렇겠죠. 그리고 요 이후엔 사망이죠. 그죠? 사망은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죠. 지금 이 상황이죠. 이제 요 기간은 사망으로 해서 사망 일시수입 더하기 장례비를 줘요. 사망 일시수입 주니까 생활비 공제 3분의 자 사망도 장애율이 100%죠. 그렇지만 생계비 공제 1 빼기 3분의 1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67.66% 주는 거죠. 여기서는 100%고 여기서는 66.67%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있지만 진짜 나쁜 사람 봤어요. 제가 자기한테 사건 안 올까 봐 이렇게 아직 6개월도 안 지나서 식물인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엔. 근데 합의하자고 연락 왔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멍청한 사람은 딱 보니까 사망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서둘러야지. 빨리 서둘러서 이걸 다 받아야죠. 그렇죠.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사망해버리면 요 시기부터 사망해버리면 이거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향후 치료비 날아가, 개호비 날아가. 보통 손해가 10억이면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70%는 돼요. 이거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빨리 서둘러야지. 보험회사는 어떻게 했어요? 상태 봐서 시간을 끌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는 식물인간하고 사지마비만 개호비를 주니까 가정간호비를 주니까 그렇지만 이게 장애가 사실은 100% 아니더라도 개호비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편마비, 오른쪽 편마비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개호인이 1인이 아니고 0.5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식은 하루 일일 노임 단가가 10만 원이다. 그런데 0.5인이 필요하다 하면은 0.5만 하시면 되는 것이. 근데 이게 좀 논리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간병인 한 번 불렀는데 반나절만 쓰고 보내면 나머지 반나절은 어떡할 거예요? 그건 논리는 맞지. 이제 일상적인 논리에 맞지 않지만 이거는 관념적인 거, 법률적인 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맨날 이제 이 보험사들은 주장하는 게 이런 얘기 한다고요. 자, 하루에 씻는 시간 1시간, 밥 먹는 시간 30분 곱하기 3회, 화장실 가는 거 몇 대 하니까 6시간만 필요합니다. 100%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0.75만 이제 1인, 그러니까 8시간이면 1인 기준이거든요, 보통. 8시간 소요되면 1인이라고 그러는데 6시간만 필요하니까 이 사람은 0.75만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해요, 맨날 주장을. 그럼 이제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판사가 이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맞지가 않죠.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상주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식물 인간인데 계속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필요한 시간만 개호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 이상 인정되면 한 1인 주는 거고, 만약에 16시간 인정되면 2인도 주는 거고, 이제 2인 주면 보험회사는 비상 걸리는 거고. 제가 비상 한번 좀 이제 저희가 항소했거든요. 이제 잠이 안 와요, 진짜로. 10억 정도 받는데 14억이 나와가지고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진짜. 그 판사님 미쳤어요. 계속 10억 언저리에서 계속 조정했거든요. 우리는 승복하고 원고가 그거 아니라고 막 이의를 계속 한 건데
떡하니 판결은 14억 해가지고는 지금 원고는 항소도 안 하고 한문철 변호사님은 항소도 안 하고 나만 항소해가지고 지금 애를 저렇게 태우고 있어요. 판사가 결정해 줍니다. 판사님이. 예.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1인 이상 안 넘어가는데 그렇게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줬던 경우도 있어요. 예. 저도 옛날에 2인 줘본 적도 있어요. 2인 줘본 적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내용은 이게 지극히 실무적인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대단한 문제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학생들 설명해주고 막 이래가지고는 자꾸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엑셀에 넣으면 다 계산해줘요. 자기가 알아서. 여러분 호프만 개수 240으로 제한되죠. 월 개수. 그렇죠. 그거 어떻게 맞춰요? 아차하면 못 맞추는데 엑셀에서 알아서 맞춰줘요. 나이만 넣으면 사고 일자만 넣으면 240 초과됐습니다. B 딱 해가지고 밑에 240 초과 240으로 제한하고서 그 호프만 개수 그 칸에 엑셀 칸에 딱 가면 240점 땡땡 0000 돼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 왜 242로 호프만 개수는 왜 240으로 제한이 되냐 하는 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럼 연개수는 얼마겠어요? 연개수는 20. 왜 그러냐면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연이자가 5%라서 5%가 더블 되는 거 몇 년 걸려요? 20년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월개수 240에 연개수 20이면 그때부터는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프만 개수는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니까 피해자한테 유리하죠. 라이프니츠 개수는 중간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니까 손해액이 확 줄어요. 그러면 라이프니츠 개수도 엄밀히 말하면 240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근데 라이프니츠 개수는 복리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240을 초과하려면 가동연한이 한 300살, 여명이 한 300살, 그 다음에 가동연한은 한 100, 한 몇십 년 이 정도 돼야 그렇게 되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일이. 예. 더블도 차이 더 날 때도 있어요. 호프만 개수하고. 예.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240일 때 제한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우리 사람의 사는 평균 수명이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예. 라이프니츠 개수는. 그래서 그 240 제한되고 20으로 제한된다는 그 얘기가 호프만 개수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프니츠 개수도 마찬가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 나왔으니까 연개수 아까 치과 10년에 한 번씩 해준다 그러면 10년 0.6666, 20년 0.3333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가서 결국은 주는 건 한 5번 줘야 되면 최초 포함해서 5번 줘야 되면은 한 2.2회 정도 금액이 나와요. 그 이제 연개수 호프만 개수 더해줘서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죠? 요때 주고 요때 주고 요때 줘야 되는데 미리 주니까 중간에 이제 그만큼 공제하니까 0.10년 된 0.6666, 20년 된 0.3333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 두 개만 해요. 그다음에 이제 3년짜리 한 시장에 많으니까 33.3657 그거 외우고. 자주 쓰니까. 호프만 개수. 여러분들 나오는 문제는 절대 그렇게 나올 거 없이 항상 개수 나오는 거는 임의 개수로 제시를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손해액을 계산하시건 뭘 하시던 간에 나눠지지가 않은 정수로 떨어지지가 않으면 다시 하세요.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어디선가 틀렸어요. 네. 절대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예. 딱 한 번 기왕장애 몇 프로냐라고는 문제를 내놓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를 들어서 13.37%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그거를 손해액에다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안 되니까 단 손해액 계산할 때는 10%로 산정해서 계산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요? 그 13.3%짜리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 계산기 없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맞추다 정수를 한번 맞춰보려는데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거는 소수점 나오는 것까지는 문제 계산은 되니까 문제를 내주시고 손해 계산하실 때 그렇게 안 되니까 따로 퍼센트를 정수에 해당되는 퍼센트를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됐으니까 절대
계산기 왜 못 써요? 이거는 계산기 쓰는 순간 이 시험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 후만 계속 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해서 여기 우리 지금 내용을 지금 여기까지 해서 한번 쭉 이제 봐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실제 문제 가지고 제가 해드릴 건데 1주, 2주는 좀 간단한 문제를 드릴 건데요. 제가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우리 실장님이 쉴 수도 있으니까 화요일 저녁 때까지는 학원 게시판에다가 제가 그 문제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꼭 먼저 풀어보고 오세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제가 사실은 기출 문제도 이렇게 답을 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원장님한테 욕먹었다고요. 왜 고정되게 만드냐고. 근데 제가 이건 정형화된 문제라서 이렇게 해도 돼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원장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아시겠죠. 어떤 취지인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도 거기다가 넣어놓을 거예요. 답 없이.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간단한 이제 면부책 다루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쭉 그 주에 해당되는 문제를 제가 미리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미리 제가 드리겠죠. 드리던가 아니면 또 올리던가 그렇게 해드릴 테니고 이번 주는 거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꼭 출력하셔서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의문점 있는 거 가지고 오셔야 저랑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는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문제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